내년 눈에는 아직도 그 하찮은 법전 나부랭이가 아른거리는구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언덕 위에 자리한 정씨 가문의 저택 서재를 울렸다. 소령 정지인. 그녀는 계룡대에서 막 도착한 전투복 차림 그대로 방 한가운데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을 등지고 선 아버지 육군 대장 정강혁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대신 유리창에 비친 딸의 얼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섣부른 긍정은 반항이었고 어설픈 부정은 기만이었다. 이 성체와도 같은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의 침묵은 유일하게 허용된 방어였다. 대답해. 정강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대한민국 군의 최정점에 선 사내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스며 나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기계처럼 오직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야수처럼 보였다. 군인의 길에만 정진하고 있습니다. 군인? 정강혁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지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위압감이 공기처럼 지인을 짓눌렀다.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에 박힌 금빛 소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것이 내게는 훈장이 아니라 족쇄라고 생각하는 게냐? 내가 그토록 경멸하는 이 군복이 사실은 내가 입고 싶었던 그 너덜너덜한 법복보다 1000배는 더 무겁고 고귀하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아버지, 감히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정강혁의 고함에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다. 이 서재에서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사령관이며 너의 주인이다. 넌 내가 검사가 되지 못해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왔다고 생각하겠지. 이 아비가 내 꿈을 짓밟았다고 원망하겠지. 그는 지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을 보게 했다. 딸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닮은 그러나 아버지와는 다른 그 차가운 눈빛. 그때까지 벽난로 옆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할아버지 예비역 대장 정진태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혁아. 그 한마디에 정강혁의 맹렬한 기세가 순간 멈칫했다. 그만해라. 저 아이의 눈이 아직 살아있다. 할아버지의 말은 경고였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정강혁은 지인의 턱을 놓아주고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인의 가슴팍에 던졌다. 때가 되었다. 지인은 흩어지는 서류를 잡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지도 않았다. 그저 굳은 채로 아버지를 노려볼 뿐이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군수사령부. 지인의 눈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군수사령부. 그녀는 작전통이었다. 군수, 보급, 조달은 그녀의 경력과 단 하나도 겹치지 않는 생소한 분야였다. 그것은 명백한 좌천이거나 혹은 왜 하필 그곳입니까?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정의와 원칙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힘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정강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너는 내가 검사가 되어 이 늙은 아비와 할아비를 법정에 세우고 싶었겠지. 가서 보거라. 내가 지키려 했던 그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성벽 아래에서 어떻게 개처럼 기어다니는지. 그리고 깨닫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먼지 나는 법정이 아니라 이 나라를 소나기에 쥔 가문의 옥좌라는 것을. 그는 지인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보여주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 그 검사의 꿈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이것은 명령이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짓누르듯 손을 올렸다. 가서 내가 정씨 가문의 딸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배워와라.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달콤한 피의 맛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인사명령서를 집어들었다. 그 종이의 무게가 천근만근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명 받들겠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지인의 등 뒤로 할아버지 정진태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는 너를 닮지 않았다. 내 어미를 닮았지. 한남동의 거대한 성체를 뒤로하고 다시 계룡대로 향하는 차 안. 지인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말대로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군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검사 정지인이었고 지금 그녀의 앞에는 창군 이래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피의자들이 서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종이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군수사령부라는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생애 첫 수사를 시작해야 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인 계룡대와는 또 다른 의미의 중심지. 군의 모든 핏줄, 즉 보급과 물자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대한 군수사령부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지인 소령이 검은색 지휘 차량에서 내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계룡대의 날카로운 전략가들의 눈빛과는 다른 굳어버린 관료주의의 냄새였다.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느리고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억지로 돌아가듯 삐걱거렸다. 그녀의 새 사무실은 방대했지만 낡았다. 핵심 보직이라는 아버지의 말이 무색하게 그녀가 맡은 자리는 수많은 결제 서류의 중간 다리에 불과해 보였다. 하지만 정지인은 이곳이 단순한 좌천이나 경력 관리를 위한 코스가 아님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힘의 본질을 보라고 했다. 소령 정지인입니다. 오늘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상관, 처장급의 대령은 기름기가 흐르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 정소령. 말이 필요 없는 분이 오셨군. 환영하네. 우리 부서는 뭐 특별할 거 없어. 그냥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곳이라. 늘 하던 대로. 지인은 그 네 글자에서 거대한 부패의 냄새를 맡았다. 검사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업무 파악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조달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정소령, 그건 너무 방대한 자료야. 당장 필요한 업무부터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지인의 차가운 한마디에 대령의 미소가 굳었다. 정씨 가문의 이름은 그것이 경멸의 대상일지언정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자운대 영내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그녀의 사무실만이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인은 책상이 아니라 바닥에 수백 개의 서류철을 펼쳐놓았다. 법대 시절 복잡한 판례를 분석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그녀는 물자를 보지 않았다. 돈의 흐름을 좇았다.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로 향하고 있었다. 강성 디펜스. 이름조차 생소한 방산업체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수십 년간 전투화와 방탄복 같은 피복류부터 시작해 장갑차의 핵심 부품과 통신 장비에 이르기까지 군의 거의 모든 영역에 문어발처럼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상하다. 독점. 그것도 완벽한 독점이었다. 경쟁 입찰은 형식뿐이었고 언제나 강성 디펜스가 근소한 차이로 사업을 따냈다. 지인은 서류철 더미에서 다른 쪽의 보고서를 꺼내들었다. 최근 몇 년간 야전 부대에서 올라온 장비 불량 및 성능 미달 보고서들이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전방부대. 혹한기 훈련 중 방탄 헬멧의 균열이 보고되었다. 경기도 포천의 기갑부대. 장갑차의 특정 부품이 기준 수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마모되었다. 인천의 해병부대.
신형 전투화의 밑창이 훈련 사흘 만에 통째로 떨어져 나갔다. 모든 불량 장비의 납품 업체는 하나였다. 강성 디펜스.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불량 보고는 정비 불량이나 운용 미숙으로 둔갑했고 강성 디펜스는 다음 분기에도 어김없이 수천억 원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거대한 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지인은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다. 강성 디펜스의 등기 이사 명단.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상단에 적힌 이름. 정진수. 지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정진수. 그녀의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진태의 배다른 동생이자 가문의 모든 더러운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존재. 아버지가 말한 힘의 본질이 이것이었나. 아버지가 말한 가문의 명예가 수십 년간 국방 예산을 좀먹으며 쌓아올린 이 거대한 비리의 성이었나. 지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들, 강성 디펜스와 정진수의 이름, 그리고 야전 부대의 불량 보고서가 묵살된 결제 라인이 적힌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다. 그 결제 라인의 가장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는 언제나 익숙한 이름이 존재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가문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그들의 왕국을 공고히 해왔던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지인은 아버지의 부름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이곳을 찾았다. 그녀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헌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아버지 정강혁 대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인가? 소령 정지인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들어와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집무실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미니어처처럼 펼쳐져 있었다. 정강혁은 그 풍경의 주인처럼 책상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 아비의 허락도 없이 여길 찾아왔지? 업무 보고입니다, 장군님. 지인은 대답하며 손에 든 서류철을 아버지의 거대한 책상 위로 툭 하고 던졌다. 결코 부하가 사령관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정강혁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읽어보십시오. 지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정강혁은 딸의 얼굴을 잠시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서류철을 열었다. 그의 눈이 첫 장의 강성 디펜스라는 이름과 마지막 장의 정진수라는 이름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당황 따위는 없었다. 그는 그저 성가신 파리를 보듯 미간을 좁혔을 뿐이었다. 그래서? 사실입니까? 이 모든 것이. 수연아. 아버지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옆으로 밀어치웠다. 그리고는 서랍에 넣어 잠가버렸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거라. 이건 숲이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늪입니다. 말 조심해. 수십 년입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이 나라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워온 것 아닙니까? 화천에서 얼어붙은 헬멧을 쓰고 훈련하는 병사들은 포천에서 언제 퍼쉴지 모르는 장갑차를 모는 그 병사들은 그들은 아버지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지인의 목소리가 격양되자 정강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끄럽다. 그의 손이 날아와 지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지인의 입가에서 가느다란 피가 흘러내렸다. 내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나. 정강혁이 야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내가 밟아온 그 빛나는 엘리트 코스. 내 어깨에 달린 그 계급장.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가문의 명예.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경멸하는 그 썩은 늪에서 나온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는 사소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정강혁이 지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너를 이 정씨 가문의 첫 번째 여성 참모총장, 이 나라 군의 첫 번째 여왕으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었단 말이다. 그런 자리라면 필요 없습니다. 지인의 눈은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경멸과 피의자를 확정하는 검사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지인은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 순간 정강혁의 눈빛이 변했다. 경로가 사라진 자리에 무자비하고 차가운 사리가 들어찼다. 그는 멱살을 쥐었던 손을 풀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장인가?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아니, 됐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지인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이 아비가 직접 가르쳐 주마. 무슨? 나가봐. 그리고 기대하거라. 내가 이 서류를 들고 이 방에 들어온 것을 내 평생 가장 후회하게 될 테니. 지인은 집무실을 나왔다. 용산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를 했음을. 그리고 그 괴물은 자신의 딸을 적으로 규정했음을. 복도 끝에서 아버지의 충실한 부하인 비서실장이 그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폭풍이 몰아칠 차례였다. 용산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와 다시 대전 유성구의 자운대로 향하는 지휘 차량의 뒷좌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운전병은 룸미러로 정지인의 얼굴을 살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지독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지인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의 불빛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무엇도 담고 있지 않았다. 뺨에 남은 아버지의 손자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날 정강혁 대장이 내뱉은 마지막 말은 지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 서류를 들고 이 방에 들어온 것을 내 평생 가장 후회하게 될 테니. 그것은 분노한 아버지의 저주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냉철한 사형 선고였다. 자운대 군수사령부의 사무실로 복귀한 지인은 이전과 같이 행동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풍경은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그녀의 지시를 받들던 부하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결재를 받으러 오던 중간 간부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소리가 일순간 멈추었다가 그녀가 지나가면 다시 메뚜기 떼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녀는 이미 제거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소령 정지인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강성 디펜스 관련 야전 불량 장비 목록의 후속 조치를 요청합니다. 지인은 기름기 흐르던 미소의 소유자 처장 대령을 찾아갔다. 대령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얼굴을 파묻은 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아, 정소령. 그거 말인가? 그거. 내가 검토해봤는데 말이야.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어제의 그 비굴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너는 이미 끝났다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다. 정소령이 아무래도 과로한 것 같아. 수치 계산이 엉망이더군. 야전 부대의 운용 미숙을 납품 비리로 부풀리다니. 이거 문제 소지가 아주 커요. 운용 미숙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자가 특정 업체의 제품에서만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한 정소령. 대령이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날뛰는 건가? 정씨 가문 핏줄이면 다야? 여기가 자네 놀이터인 줄 아나? 지금 자네가 한 일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성실한 방산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적 행위라는 건 아나? 지인은 입을 다물었다. 이적 행위. 아버지가 내린 선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비리 고발자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흔드는 정신 나간 반역자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일단 머리 좀 식히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리는 법이니까. 내가 정소령을 아껴서 하는 말이야. 일단 좀 쉬어. 그날 오후부터 지인을 향한 가스라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결제한 서류는 사소한 트집이 잡혀 반려되었다. 정소령, 여기 날짜가. 다시 확인하게. 이 보고서는 양식이 미묘하게 다르군. 정소령답지 않게 꼼꼼하지 못해. 그녀가 참석한 회의에서 그녀의 발언은 교묘하게 무시되거나 왜곡되었다. 정소령의 의견은 너무 급진적이군. 현실을 모르는 소리야. 저렇게 의욕만 앞서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들었어? 정소령이 처장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던데. 아버지가 대장인데도 저러는 거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가 좀 모자란 거 아닐까? 요즘 밤마다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는 말도 있어. 무섭지 않아? 그녀는 검사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예리한 이성으로 이 모든 상황을 분석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따돌림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비정상을 가리키도록 치밀하게 조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반격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군수사령부라는 적진 한복판에 홀로 떨어진 포로였다. 그녀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군 내부 감찰실 혹은 법무실은 이미 아버지의 손아귀에 있음을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아버지의 서랍 속으로 들어간 그 서류철의 원본, 강성 디펜스의 수십 년치 내부 거래 장부와 군 고위층의 상납 목록이 필요했다. 그것은 작은 할아버지 정진수의 서재 혹은 강성 디펜스 본사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곳에 접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운명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군수사령부 전체가 참석하는 분기별 업무보고 및 통합교육이 있던 날이었다. 자운대 영내의 가장 큰 강당인 무궁화 회관에 수백 명의 장병과 군무원들이 모였다. 지인은 보고자 명단에 없었지만 정신을 차릴 기회를 준다는 명목하에 처장의 지시로 강제 참석해야 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군수사에스, 아니 우리 군의 보급 체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바로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장 대령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이 객석의 한가운데에 앉은 지인을 정확히 꿰뚫었다. 일부 과도한 의욕을 가진 혹은 현실 감각이 결여된 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군과 업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인에게로 향했다. 지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없이 단상을 노려보았다. 이는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던 것으로 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저희 사령부 차원에서도 해당 인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것은 공개 처형이었다. 그녀를 업무상 판단 착오가 아닌 심리적 문제가 있는 환자로 낙인 찍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정소령, 앉아.
대령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객석을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그녀의 걸음을 따랐다. 처장님. 지인이 단상 아래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제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들으신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건가? 경비, 당장 정소령을 끌어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제가 유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화천 최전방에서 혹한기 훈련 중 깨져버린 방탄 헬멧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강당이 얼어붙었다. 아니면 포천 기갑부대에서 수명 연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퍼져버린 그 장갑차의 엔진 부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불량품들이 강성 DF.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이었다. 으악.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병사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사람 살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 병사에게로 쏠렸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처장 대령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정소령이 저주를 퍼부어서. 으악. 쓰러진 병사가 지인을 가리키며 발작적인 연기를 펼쳤다. 전현이 미쳤어. 누군가 소리쳤다. 그것은 신호였다. 치밀하게 준비된 연극의 마지막 장이 오른 것이다. 헌병들이 지인에게 달려들었다. 정소령님 진정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는 헌병들의 손길을 뿌리치지도 쓰러진 병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단상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는 처장 대령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것이었군. 그녀를 정신병자로 만들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강당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는 쓰러졌던 병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히 일어나 헌병들과 눈짓을 교환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가 이송된 곳은 자운대 영내의 의무실이 아니었다. 차량은 한참을 달려 대전 유성구 외곽에 위치한 국군대 전병원의 가장 깊숙한 곳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앞에 멈춰 섰다. 소령님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중범죄자처럼 양팔을 붙들린 채 차에서 끌려내렸다. 차가운 쇠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환자분 이쪽입니다. 간호장교가 그녀를 소령이 아닌 환자로 불렀다. 좁고 창백한 진료실. 군의관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의 남자가 그녀의 차트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계급은 지인보다 높은 중령이었다. 소령 정지인. 그가 차트에서 눈을 떼고 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의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신문관의 눈빛이었다. 최근 환청이 들린다거나 누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 강당에서 동료 장병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고 하던데. 공감 능력의 심각한 결여가 의심되는군. 그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군의관이 흥미롭다는 듯이 웃었다. 이봐 정소령.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전형적인 과대망상 증상이야. 저는 망상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네. 아버님, 정강혁 대장님 맞으시지? 어릴 적부터 아버님에 대한 반감과 인정 욕구가 뒤섞여 지금과 같은 일종의 영웅 심리에 사로잡힌 것 같군.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다는 망상이 아버지가 이룩한 모든 것을 비리로 규정하고 파괴하려는 공격성으로 나타난 거야.
지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자는 그녀의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진실을 망상으로 치부하고 그녀의 정의감을 정신병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군. 지인이 차갑게 말했다. 이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아주 전형적이시군. 군의관은 만족스럽다는 듯 펜을 들어 차트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일단 안정이 필요하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어. 약. 꼭 챙겨 먹고. 그녀는 억울함에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신병자의 발악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복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통제된 1인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에게 약을 가져다 주던 간호장교가 무심한 표정으로 통지서 한 장을 내밀었다. 정지인 씨, 이번 주 금요일 현역 복무부적합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심사 사유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에 기인한 명령 불복종 및 군 기강문란. 그리고 그 통지서의 가장 아래쪽. 보호자 및 참고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배석할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진태 예비역 대장 조부. 정강혁 육군대장 부. 지인은 통지서를 쥔 채 창백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딸의 마지막 숨통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직접 끊으러 오는 것이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것이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국군대 전병원 폐쇄 병동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그곳에는 낮과 밤의 구분은 있었으나 어제와 오늘의 경계는 없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고여서 썩어가는 늪처럼 정체되어 있었다. 정지인은 그 늪의 한가운데에 잠겨 있었다. 그녀에게 지급된 환자복은 몸에 맞지 않게 컸고 군복과 달리 어떠한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깨를 짓누르던 소령 계급장의 무게가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정확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명예, 지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신뢰까지도. 그녀는 군의관 중령이 처방하는 약을 꼬박꼬박 받아 입에 넣는 신용을 하고 혀 밑에 감추었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다. 약은 그녀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만 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붉은 점을 노려보며 머릿속으로 자신이 본 강성 디펜스의 장부 내용을 복기했다. 그녀는 이 방이 감옥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참호라고 되뇌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다. 간호장교는 그녀에게 환자복 대신 군 병원 측에서 따로 준비한 단정한 사복을 내밀었다. 그녀가 입고 왔던 군복은 이미 증거물처럼 압수된 지 오래였다. 군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군인이 아닌 환자의 모습으로 참석하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그녀는 양팔이 붙들린 채 좁고 긴 복도를 걸었다. 심사위원회실은 병원 본관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회의실이었다. 문이 열렸다.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육중한 원목 테이블. 맞은편 상석에는 별 3개, 3스타 계급장을 단 위원 장병원장이자 아버지의 동기라는 소문이 돌던 인물이었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로 법무관, 감찰관, 그리고 그녀를 진단했던 군의관 중령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들을 지나 방의 구석에 마련된 보호자 및 참고인 좌석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녀의 아버지 정강혁 대장과 할아버지 정진태 예비역 대장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현역 최고 사령관의 위엄을 뿜어냈고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전설, 군 원로의 무거운 존재감으로 방 안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인을 딸이나 손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낸 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곳에 온 집행관의 그것이었다. 피심사자 소령 정지인. 입장했음. 법무관이 고지하자 지인은 테이블의 정면에 놓인 작은 의자로 안내되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신문대에 오른 죄수와도 같은 구도였다. 지금부터 소령 정지인에 대한 현역 복무부적합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먼저 피심사자의 현 상태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김중령. 지인을 진단했던 군의관 김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차트를 펼쳐들고 마치 연극 대사를 읊듯 유창하게 말을 시작했다. 피심사자 소령 정지인은 이번 관찰 결과 심각한 수준의 편집성 인격 장애 및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인은 눈을 감았다. 시작부터 날조였다. 피심사자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으며 주변의 모든 인물이 자신을 속이거나 해치려 한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김중령은 지인을 흘기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은 물론 부친이신 정강혁 장군님까지도 비리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근거가 있나?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피심사자는 군수사령부 재직 시 수십 년간 축적된 정상적인 군수 조달 데이터를 비리 장부라 주장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식 석상인 무궁화 회관에서 상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단상으로 난입,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령 불복종일 뿐만 아니라 동료 병사가 충격으로 쓰러지는 와중에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까지 드러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아버지 정강혁이 그 순간 마치 고통스럽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위원장이 지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소령. 김중령의 소견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겠네. 할 말 있나? 이것이 함정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가 여기서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소리치거나 강성 디펜스의 비리를 다시 거론하는 순간 그것은 김중령의 진단 즉 망상과 공격성을 위원들 눈앞에서 증명하는 꼴이 될 터였다. 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김중령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걸려들었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본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확보했던 강성 디펜스의 납품 계약서 원본과 야전 부대의 성능 미달 보고서가 거기까지. 그녀의 말을 끄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었다. 보호자석에서 아버지 정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 딸이 망상을 더 이상 듣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방금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얼굴을 붉힌 채 지인을 향해 절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지인아, 내 딸아, 제발, 제발 그만하거라. 이 아비가, 이 할아버지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를 지켜주러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은 딸을 향한 호소가 아니었다. 위원들을 향한 협박이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똑바로 처리하라는 서늘한 명령이었다. 위원장님 신뢰를 용서하십시오. 정강혁은 위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보시다시피 제 딸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제 어미를 일찍 여의고 저와 할아버지의 과도한 기대를 받다 보니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합니다. 그는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저 아이는
검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 군인의 길을 걸어야 했지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속에 이 아비를 향한 원망과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이 자라난 것이 그는 지인이 꿈꿨던 정의를 정신병의 시작으로 둔갑시켰다. 이 모든 것은 이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부디 군의 명예와 제 딸의 남은 인생을 위해 조용히 저희 가문이 거두어 돌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강혁이 위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현역 육군대장이 고작 소령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 그것은 이 방안의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퍼포먼스였다. 위원장은 눈을 감았다. 정 장군, 고개를 드시게. 이 일은 우리로서도 참으로 안타까. 그때까지 석상처럼 앉아있던 할아버지 정진태가 입을 열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지도 연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다. 저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은 긍휼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의 일이 아니라 정씨 가문의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빠져라는 최종 통보였다. 위원장이 짧은 한숨을 내쉬고 법무관에게 눈짓했다. 피심사자의 상태와 보호자 정강혁 장군 및 정진태 원로님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심사자 소령 정지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군 복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인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녀가 그토록 좇고 싶었던 법의 마지막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이에 본위원회는 피심사자 소령 정지인의 의병 전역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인의 귀에는 자신의 군 생활에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거대한 못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의병 전역. 명예로운 퇴역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추방이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아버지 정강혁과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거두고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입모양으로 지인에게 속삭였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법이라는 것이다, 내 딸아. 지인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입혀준 갑옷을 벗고 아버지가 씌워준 굴레를 끊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 정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씨 가문의 딸 정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복수를 꿈꾸는 피의자 정강혁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름 없는 검사였다. 의병 전역이라는 낙인은 잉크가 마를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정지인은 국군대 전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다. 그녀가 병동을 나서는 날 그녀를 마중 나온 것은 군 동료도 가족도 아닌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과 낯선 얼굴의 건장한 사내들이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병원에서 지급한 사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자운대의 풍경이 그리고 대전 시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도시에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곳에게 말없이 작별을 고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그녀가 예상했던 곳,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정씨 가문이 성체였다.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와 고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해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위험인물을 대하는 차가운 감시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서재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중요한 만찬에 참석해야 했다.
그는 이미 골칫거리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인은 2층의 자기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었지만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책상 위의 군사 서적들은 모두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심리 안정에 좋다는 에세이집 따위가 놓여 있었다. 창문은 밖에서 쉽게 열 수 없도록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휴대전화, 노트북, 그리고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신기기는 요양에 방해된다는 명목으로 압수되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더 화려하고 더 견고한 또 다른 폐쇄 병동이었다. 아가씨,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를 부르십시오. 다만, 장군님께서 아가씨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외출은 삼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완벽하게 감금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법조인으로서의 꿈, 그리고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까지. 아버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짓밟고 그녀를 완벽한 무기력 속에 가두려 했다. 지인은 며칠 동안 아버지가 원하는 환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시간을 맞춰 식사를 했고 처방받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약을 꼬박꼬박 먹는 신용을 했으며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를 감시하는 고용인들의 눈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꺾여버린 인형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녀의 방에서 유일하게 치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녀가 법대생 시절에 보던 낡은 법전들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꿈의 잔해, 그녀의 패배를 상징하는 전리품이라 생각하고 치우지 않았을 터였다. 지인은 매일 밤 그 낡은 형법전의 책장을 넘겼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의 영역이다. 그녀는 기소를 준비했다. 그것은 논리와 증거의 영역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군수사령부에서 모았던 모든 자료는 아버지의 집무실 서랍 속으로 사라졌거나 병원에서 압수되었다. 아니, 하나가 남아있다. 그녀는 문득 군수사령부의 그 낡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던 어느 날을 떠올렸다. 강성 디펜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비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아주 미약하게나마 내부 고발 시도가 있었다. 몇 해 전 한 군사 법무관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공론화하려다 오히려 기밀 유출과 상관 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당한 사건이었다. 그 법무관의 이름, 박중령. 지인은 그때 본능적으로 그 사건 파일의 사본을 군 내부망이 아닌 외부의 개인 클라우드 이메일로 비밀리에 전송해 두었다. 수사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강성 디펜스의 비리 장부 원본은 아니었지만 그 비리를 덮으려 했던 정씨 가문이 또 다른 범죄 증거였다. 그녀에게는 그 외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단이 필요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다. 그녀가 연기하던 환자의 모습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보름달이 뜨던 어느 날 밤 저택의 보안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집사와 감시 인력들이 교대하는 새벽이었다. 지인은 방 안에 커튼을 찢어 긴 줄을 만들지 않았다. 창문을 부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사 후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몰래 모아두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는 그것을 삼키고 화장실에서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요란한 소리에 집사와 고용인들이 달려왔다. 지인은 바닥에 쓰러져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를 연기했다. 병원에.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였기에 갑작스러운 신체적 발작은 그들에게 너무나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다.
당장 주치의를. 아니, 늦어. 가까운 응급실로 모셔. 한남동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새벽의 혼란 속 지인은 구급 침대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갔다. 그녀를 감시하던 사내 2명이 다급하게 접수수속을 밟는 그 순간이었다. 지인은 모든 힘을 쥐어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구로 내달렸다. 저기, 환자 도망친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가진 돈은 없었다. 그녀가 입은 것은 얇은 환자복뿐이었다. 그녀는 용산구 한남동에서부터 무작정 걸었다. 남산 순환로를 넘어 서울역을 지나 낯선 서울의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낡은 동네 어귀의 한 공중전화 앞에 섰다. 그녀는 기억나는 유일한 번호, 법대 시절 동기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 지인이야. 정지인. 수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당황한 목소리. 지인이라고? 너 군대에. 아니, 너 괜찮아? 부탁이 있어. 돈이 필요해. 그리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곳이 딱 1시간만. 그녀는 동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현금과 허름한 여관방을 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를 켜고 수년 만에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제발, 남아있어라. 먼지 쌓인 수신함. 그곳에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파일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첨부 파일 박중령 불명의 전역 건조사 보고서. 파일을 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일 속의 이름을 확인했다. 전직 군사법무관 박준형.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그가 불명예 전역한 후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시리에 빠져 지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주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법조타운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골목, 한 평짜리 법률 상담소였다. 지인은 낡은 프린터로 그 보고서를 출력했다. 잉크가 번진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여관방을 나왔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이었다. 자신처럼 거대한 성벽에 부딪혀 모든 것을 킨 또 다른 유령. 그 유령을 만나러 그녀는 서초동의 새벽을 향해 걸어갔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정지인은 얇은 여관 이불을 어깨에 두른 채 창밖으로 밝아오는 관악구 신림동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법대생 시절 밤새워 법전을 파고들던 고시원촌의 풍경.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곳은 꿈의 산실이 아니라 도망자들의 은신처에 불과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법대 동기는 그녀의 처참한 행색과 정신병원 탈출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경악하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낡은 외투와 비상금 몇 푼 그리고 하룻밤 묵을 이 허름한 여관방을 잡아주었다. 지인아,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동기의 그 한마디가 환자 정지인이 아닌 인간 정지인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손에 쥔 잉크가 번진 출력물을 내려다보았다. 전직 군사법무관 박준영. 불명예 전역. 현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위용을 자랑하는 곳. 그녀가 한때 법복을 입고 서고 싶었던 꿈의 무대. 하지만 지금 그녀가 찾아가야 할 곳은 그 빛나는 건물의 정문이 아니었다. 지인은 동기가 준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맸다. 머리는 여관에서 찾은 가위로 직접 되는 대로 잘라냈다.
긴 생머리의 소령 정지인은 죽었다. 거울에는 짧은 머리에 눈빛만 형형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신림동을 빠져나와 지하철을 탔다. 이른 아침에 2호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며칠 감지 못한 머리와 남의 옷을 걸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맨발처럼 드러난 발목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무관심하게 거두어졌다. 서초역에 내렸다. 거대한 법원 건물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곳을 향해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 후미진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한 대로변을 벗어나자 곧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났다.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푼돈을 버는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이 뒤엉킨 서초동의 그림자였다. 그녀가 찾은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3층짜리 상가였다. 1층에는 먼지 쌓인 부동산이 있었고 그녀가 찾는 사무실은 2층 구석에 있었다. 박준영 법률 상담소. 상담소였다. 법률 사무소가 아니었다.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녹슨 철제 계단을 오르자 좁은 복도 끝에 반쯤 열린 문이 보였다. 지인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먼지 냄새와 지독한 술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한두 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방 한쪽에는 서류 더미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낡은 간이 침대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은 입은 듯한 셔츠 차림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하고 있었다. 깡마른 몸, 움푹 팬 눈. 그는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를 치우지도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의 벽돌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요? 남자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물었다. 목소리는 술과 절망에 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박준영 씨 되십니까? 그제야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죽은 동태처럼 흐리멍텅했다. 상담 시간은 끝났소. 내일 와. 상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인이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저는 정지인이라고 합니다. 정지인?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그 이름. 어디서? 아. 순간 박준영의 흐리멍텅하던 눈에 섬광이 스쳤다. 증오 혹은 공포였다. 정지인. 정강혁 대장의 딸. 그는 비틀거리며 지인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나가. 당장. 얘기 좀. 나가라고 했어, 이년아. 박준영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내년들 가문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여긴 왜 왔어? 염탐하러 왔나? 내가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내 애비가, 내 할아비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군 검찰에 있을 때 그 강성 디펜스 비리를 파헤치려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 기밀 유출범 상관 모독죄. 하. 그는 소주병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날 신문하던 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 장군님 가문의 뜻이다. 내 애비 뜻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날 찾아와? 저도 당했습니다. 지인이 자신의 낡은 외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 군 병원에 낙인이 찍힌 환자복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준영의 눈이 커졌다. 소주병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게 뭐야? 국군대 전병원 환자복입니다.
저는 의병 전역 당했습니다. 사유는 심각한 정신질환과 과대망상. 뭐? 저도 강성 디펜스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께 그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령 계급장, 군복, 그리고 제 이름까지. 지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출력물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박준영 불명의 전역 건조사 보고서. 박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신문 과정과 날조된 증거들이 빼곡히 적힌 자신의 과거였다. 이걸 내가 왜? 제가 군수사령부에 있을 때 확보한 자료입니다. 당신이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도 마지막 희생자가 될 겁니다. 박준영의 손에서 소주병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간이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인의 얼굴과 그녀가 입은 환자복과 손에 든 보고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흐리멍텅했던 그의 눈동자가 마치 꺼진 잿더미 속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듯 조금씩 초점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하.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세상에. 정강혁이. 제 딸까지. 제 손으로. 그의 웃음은 곧 기침으로 변했고 기침은 이내 처절한 울음이 되었다. 그는 깡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지인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방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한 남자의 무너진 인생이 뒤엉켜 있었다. 한참 뒤 박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독한 증오와 자신과 똑같은 나락으로 떨어진 존재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널브러진 담뱃갑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래서 그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소령님? 복수가 아닙니다. 지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기소입니다. 저는 그들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죄, 그리고 수십 년간 군을 좀먹은 죄. 박준영은 지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 겁에 질렸지만 꺾이지 않은 그 눈빛. 미쳤군. 우리 둘 다. 그가 피식 웃었다. 그들은 괴물이야. 우린 지금 맨손이라고. 뭘로 싸울 거지? 이 낡은 보고서 쪼가리 하나로. 맨손이 아닙니다. 지인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 머릿속에 제가 본 장부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인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우리에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가 있습니다. 박준영은 말이 없었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는 지인을 통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실패했던 그 길을,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원수의 딸이 다시 걷겠다고 눈앞에 서 있었다. 이보다 더 지독하고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좋아. 박준영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어차피 이렇게 술만 마시다가 죽는 것보다야. 그놈들 목에 이빨 자국이라도 남기고 죽는 게 낫겠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뭘 해야 하지, 정검사? 그가 처음으로 조소가 아닌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일단 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 기억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묻은 피가 묻은 원본 말입니다. 지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두 명의 유령.
모든 것을 잃은 전직 소령과 모든 것을 빼앗긴 전직 법무관. 서초동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그들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서초동의 그 좁아터진 사무실은 두 도망자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박준영은 그날 밤 남은 술병을 모조리 깨부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수염을 깎았다. 덥수룩한 수염 밑에서 날카로운 법무관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생존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라지는 거야. 박준영이 낡은 지도 위에 서울 지리를 펼쳐놓고 말했다. 내 애비 정강혁이 너를 찾기 시작했을 거다. 정신병자 딸이 실종됐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라인을 총동원하겠지. 군 기무사 헌병대에 퇴역한 놈들. 그놈들이 너를 쫓을 거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정씨 가문 저택. 서재에서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 쓸모없는 것들. 고작 계집애 하나를 놓쳐? 정강혁 대장이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그의 충실한 부하,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던 현역 대령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병원 측의 과실이. 닥쳐라. 그녀는 지금 환자가 아니야. 시한폭탄이다. 내가 그 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쇼를 했는지 잊었나? 그런 애가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모든 게 끝장이야. 정강혁은 분노로 붉어진 얼굴을 억지로 진정시켰다. 그는 야수처럼 방안을 서성였다. 당장 김 실장 휘하의 예비역 팀을 풀어. 공식 라인은 절대 안 된다. 그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 가출한 딸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내 앞에 다시 데려다 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대령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아가씨, 아니 정지인 소령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동기생을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생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곳이 어디야? 서초동입니다. 정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초동?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수년 전 자신이 직접 싹을 잘라버렸던 한 법무관의 얼굴을 떠올렸다. 박준영. 그놈인가? 아직도 그 바닥에 있었나?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쥐새끼 두 마리가 한 구멍에 모였군. 잘 됐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군. 당장 서초동을 샅샅이 뒤져. 그놈의 구멍가게부터 찾아내. 여긴 위험해. 당장 떠야 해. 박준영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지인을 데리고 사무실의 모든 자료를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들이 서초동의 골목을 벗어난 지 불과 10분 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박준영의 사무실 앞에 멈춰 섰고 건장한 사내들이 쇠지렛대로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젠장. 늦었군. 박준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내 애비. 행동이 생각보다 빨라. 이제 어디로 가죠? 지인이 챙겨 나온 배낭을 고쳐 매며 물었다. 서울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리고 우리의 다음 목표물과 가장 가까운 곳.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이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뒤엉켜 사는 곳. 그곳의 허름한 여관방은 신분을 묻지 않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두 사람은 완벽한 익명 속에 숨어들 수 있었다. 그들은 대림동의 한 낡은 여관에 장기 투숙방을 잡았다. 방 안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지.
박준영이 컴퓨터를 켰다. 그는 자신이 군 법무관 시절 사용했던 모든 인맥과 해킹 기술에 가까운 컴퓨터 실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강성 디펜스의 원본 장부다. 내가 봤다는 그 기억 속의 장부가 아니라 정진수와 정강혁의 이름이 찍힌 진짜 원본. 박준영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장부는 아마도 강성 디펜스의 본사 서버, 그것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내부망 서버에 보관되어 있을 거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모든 성벽에는 약한 고리가 있지. 박준영은 수십 개의 관련 기사와 자신이 과거 수사했던 자료들을 뒤적였다. 내가 쫓겨나기 직전 강성 디펜스의 회계팀에서 한 명을 포섭하려 했었지. 이름이 이정훈 부장. 그래, 이정훈. 그 사람. 지금도 있습니까? 있고 말고. 그런 내부 비리를 아는 놈들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 더 굵은 당근을 주거나 더 무서운 채찍으로 곁에 두지. 이정훈은 아마 전자였지만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다. 박준영은 이정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했다. 원래는 원칙주의자였지만 자식의 병원비를 빌미로 강성 디펜스의 검은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조작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자신이 비리의 핵심 실행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에 정씨 가문의 감옥에서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만날까요? 이미 배신한 사람인데.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 하지만 공포는 배신하지 않아. 박준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는 지금 정씨 가문이 자신을 언제 버릴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우리는 그에게 더 큰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해야 해. 그들은 이정훈 부장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출퇴근 경로, 자주 가는 식당, 심지어 그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까지. 박준영은 자신의 몇 안 남은 정보원을 통해 그의 개인 이메일 주소와 그가 사용하는 보안 등급이 낮은 업무용 아이디까지 알아냈다. 문제는 그에게 어떻게 접촉하느냐다. 정강혁의 눈이 서초동을 향해 있는 지금이 기회지만 우리도 움직일 수 없어. 제가 가겠습니다. 지인이 나섰다. 뭐? 안 돼. 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표적이야. 그래서 제가 가야 합니다. 지인이 박준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령 정지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배운 모든 생존 기술과 위장술을 이제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준영은 그 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군인의 결기를 보았다. 며칠 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테크노밸리. 그 한복판에 강성 디펜스의 번쩍이는 신사옥이 자리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수많은 직장인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 사이로 머리를 질끈 묶고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복장의 한 여자가 걸어 들어갔다. 정지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적진의 심장부에 침투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그녀는 이정훈 부장이 매일 점심 식사 후 들르는 사옥 뒤편의 작은 카페에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이정훈 부장이 피곤한 기색으로 카페에 들어섰다. 그는 습관처럼 테이크아웃을 주문하고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이정훈 부장님, 맞으시죠? 이정훈은 낯선 여자의 부름에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저는 박준영 법무관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준영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금기어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도망칠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무슨 소리신지. 당신 아들. 유학 자금 말입니다. 지인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박준영이 알아낸 정보였다. 이정우는 최근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그 돈 강성 디펜스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정진수 상무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겁니까? 이정훈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당신, 도대체 뭐야? 당신을 살리러 온 사람입니다. 지인이 그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다. 일회용 대포폰의 번호였다. 정강혁 대장이 당신을 정리하려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요.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박준영의 말대로 공포는 배신하지 않았다. 이정훈에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였다. 오늘 밤, 당신이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리십시오. 그 장부 원본. 그걸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당신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죠.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우릴 믿지 마세요. 지인이 그의 눈을 꿰뚫었다. 정강혁 대장을 믿으세요. 그가 당신의 뒤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 박준영 법무관처럼. 혹은 그의 딸인 저처럼 말입니다. 지인이 뿔테 안경을 살짝 벗었다. 이정우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군 내부망에서 그리고 정강혁 대장의 가족 사진에서 보았던 그 얼굴. 정신병으로 강제 전역당했다는 바로 그 소령. 정지인. 이제는 그냥 정지인입니다. 지인이 다시 안경을 썼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부장님. 지인은 이정훈을 남겨두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판교의 눈부신 햇살 속을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손이 땀으로 축축한 것을 깨달았다. 거미줄은 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거미줄을 친 사냥꾼들이 먼저 발각되는 것뿐이었다. 대림동의 낡은 여관방. 공기는 탁했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정지인과 박준영은 초조하게 일회용 전화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정훈 부장에게 쪽지를 건넨 지 꼬박 이틀이 지났지만 전화기는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실패한 건가? 박준영이 굳은 얼굴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지인의 시선을 느끼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너무 성급했어. 그놈은 이미 저쪽의 개가 된 지 오래야. 지금쯤 정강혁에게 모든 걸 불고 우릴 잡을 덫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아닙니다. 지인이 창밖에 어지러운 간판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주인을 끝까지 믿을지. 믿음? 그딴 게 그놈한테 남아있을 것 같아? 아니요. 계산하고 있겠죠. 지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느 쪽이 자신이 살 확률이 더 높은지. 정강혁에게부터 연명하는 것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얻는 것 사이에서. 바로 그때였다. 징.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 비스터 얼터머. 제니어원 소프트웨어. 프라덕트 키. VMCY-T4JYKM88VKXTRMD3H2M. 생크스 포 요 서포트. 더 비스터 로더 윌 비스타티드 순. 플리즈 WAIT. 짧게 진동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전화기에 꽂혔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박준영이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이정훈 부장. 당신이지. 박준영이 낮게 말했다. 나.
나, 어떡하지? 그들이 날 눈치챈 것 같아. 이정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똑똑히 말해. 감사팀에서 갑자기 내 컴퓨터를 가져갔어. 정기 보안 점검이라고. 하지만 아니야. 날 노리고 온 거야. 정강혁 장군 라인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지인과 박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접촉이 오히려 이정훈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혹은 그가 말한 대로 정리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었다. 부장님 정신 차려요. 지인이 전화기를 향해 소리쳤다. 아직 증거는 없어요. 그들이 당신 컴퓨터를 가져갔어도 당신이 우리와 접촉했다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당신 손에 원본은 있나? 컴퓨터가 아니라 당신만 아는 곳에. 박준영이 핵심을 찔렀다. 있어. 수년 전부터 내 보험으로 따로 빼돌린 게 휴대용 저장 장치에. 좋아. 박준영의 눈이 빛났다. 그게 당신의 유일한 생명줄이야. 정강혁이 당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그걸 우리에게 넘겨. 그럼 우리가 당신을 빼내주지. 어디로 가면 되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 밖에서 낯선 차가. 박준영과 지인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이정훈이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연극을 하는 것일 수도.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한 공포는 진짜였다. 장소를 정해야 해. 놈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박준영이 지도를 살폈다. 경기도 파주. 탄현공단. 지인이 한 지점을 짚었다. 강성 디펜스의 제2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은 밤이 되면 유령 도시처럼 변합니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도 많고 도주로도 복잡합니다. 좋아. 박준영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지금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파주로 가. 탄현공단 9공영 주차장. 2시간 뒤 자정이다.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지. 그리고 절대 다른 짓 할 생각 마. 이건 당신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전화가 끊겼다. 가야 하나. 박준영이 지인을 바라보았다. 함정이면 우린 둘 다 끝장이야. 가야 합니다. 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파주 탄현면의 낡은 공영 주차장.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을 뿐 주변은 폐허처럼 적막했다. 낡은 화물차 몇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차장을 지키고 있었다. 지인과 박준영은 주차장 구석 가장 어두운 폐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오고 있어. 지인이 어둠 속에서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군사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이 멀리서 다가오는 희미한 발소리를 감지했다. 한 남자가 이정훈이 가방을 끌어안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차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디 있소? 나왔소. 이쪽이요. 박준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정훈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기 있소. 그 장부 원본. 그가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 USB를 꺼내 박준영에게 건네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주차장의 모든 입구를 막아서며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전조등이 세 사람을 동시에 비췄다. 함정이다. 박준영이 소리쳤다.
차 문이 열리고 한남동 저택에서 지인을 감시하던 그 사내들, 정강역의 사냥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잡아! 이정훈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줘. 뛰어. 지인이 박준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주차장 뒤편의 낮은 담장을 향해 달렸다. 거기서 사내들이 그들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박준영은 지인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수년간의 절망적인 삶은 그의 몸을 망가뜨린 뒤였다. 헉. 먼저 가. 박준영이 숨을 헐떡이며 지인을 밀쳤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시끄러워. 박준영이 지인의 손에 이정훈이 떨어뜨린 USB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정훈이 잡히는 순간 그가 본능적으로 낚아챈 것이었다. 이거면 돼. 안 돼요. 같이 가요. 제발. 내 마지막 일 좀 하게 해줘. 박준영이 지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 만났던 날의 절망이 아닌 광기에 가까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검사. 가서 그놈들 다 찢어 죽여. 그는 지인을 담장 너머로 거칠게 밀어버리고는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사내들을 향해 달려갔다. 이 개자식들아. 나다. 내가 박준영이다. 나 잡아봐라. 사내들이 우왕좌왕했다. 주 목표는 정지인이었지만 박준영이 대놓고 도발하며 달려들자 몇 명이 그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저놈 먼저 잡아. 박준영은 쇠파이프를 든 사내에게 몸을 날렸다. 내 애비한테 전해라. 지옥에서 보자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준영이 쓰러졌다. 사내들이 그에게 발길질을 퍼부었다. 박준영 씨. 담장 너머에서 지인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숨죽인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 어서. 박준영이 피를 토하며 외쳤다. 그 순간 나머지 사내들이 담장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본 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USB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박준영의 목숨, 이정훈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대가였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박준영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등 뒤로 멀어져 갔다.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다. 폐공장의 그림자를 넘어 차가운 새벽의 논두렁을 가로질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달렸다. 그녀의 손에 쥔 작은 금속 조각은 이제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이자 그녀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다. 경기도 파주의 새벽은 지독하게 추웠다. 정지인은 어둠이 짙게 깔린 논두렁을 맨발이나 다름없는 낡은 운동화로 달리고 또 달렸다. 등 뒤에서 멀어지던 쇠 파이프 소리, 박준영의 마지막 절규, 이정훈의 공포에 질린 비명.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귓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굉음이 되어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의 손에는 박준영이 목숨과 맞바꾼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것은 이제 단순한 증거 파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목숨값이자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공장의 폐자재 더미 뒤에 숨어 밤을 지새웠다. 동이 트자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파주 외곽을 벗어났다.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서울 근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했고 편의점의 폐기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소령 정지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벼랑 끝에 매달린 이름 없는 도망자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정강역의 사냥개들이 서울 전역에 깔렸음을 직감했다. 서초동의 사무실도 대림동의 여관방도 이미 발각되었을 터였다. 경찰도 군대도 검찰도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단 한 곳이 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숨어든 곳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PC방 구석 자리였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녀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컴퓨터를 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 국회 누리집이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및 예하사령부 대상 국정감사 뒤일. 바로 내일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국정감사. 1년에 단 한 번 입법부가 행정부와 군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대가 열리는 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녀의 아버지 육군대장 정강역이 증인석에 앉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밝은 무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정신병자로 낙인 찍힌 도망자가 국정감사장의 증거 화면에 저 휴대용 저장 장치의 내용을 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미친 듯이 검색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송민수 의원. 야당의 초선 의원이었지만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군납 비리와 군 인권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저격수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정씨 가문 같은 거대 세력과는 아무런 연이 없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변호사 출신 의원이었다. 지인은 송민수 의원실의 누리집을 파고들어 그의 일정과 보좌진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김영우 비서관. 의원실의 모든 실무를 처리하는 젊은 수석 비서관이었다. 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지금의 지인에게는 절박하게 들리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인은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날 밤 지인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밤을 새웠다. 이른 새벽 출근을 위해 의원회관으로 들어서는 김영우 비서관의 앞을 그녀가 유령처럼 막아섰다. 비서관님. 김영우 비서관님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김영우는 헬쑥한 안색의 낯선 여자를 경계했다. 저는 소령. 아니, 전직 소령 정지인입니다. 정강역 대장의 딸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영우의 눈이 커졌다.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가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비운의 장성 딸. 그것이 공식적인 이야기였다. 무슨 일로? 내일 국정감사에서 송민수 의원님께서 제 아버지 정강역 대장에게 질의하실 거죠. 그건 어떻게? 비공개 일정인데. 저를 이용하십시오. 지인이 모자를 벗었다. 헬쑥했지만 그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든 모든 증거가, 제 아버지의 모든 비리 장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휴대용 저장 장치를 내밀었다. 김영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정치적 공방의 차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핵심을 건드리는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었다. 이거, 지금, 저한테, 뭘, 공갈하시는 겁니까? 공갈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지인은 PC방에서 출력한 박준영의 불명예 전역 보고서 사본을 함께 내밀었다. 김영우 비서관님, 당신의 삼촌이 20년 전 강원도에서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통신 장비, 강성 디펜스 제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불량 부품으로 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김영우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그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가슴속 가장 깊은 상처였다. 이 안에 그 증거도 들어 있습니다. 김영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인이 내민 휴대용 저장 장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분간 마치 천년 같은 침묵 속에서 갈등했다. 내일 송 의원님의 보충질의 시간은 단 5분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5분이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군의 수십 년 묵은 암을 도려내기에 다음 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육군 대장 정강혁은 증인석에 앉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방어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님, 군의 기강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그때 송민수 의원의 질의 차례가 돌아왔다. 증인 정강혁 장군, 강성 디펜스라는 업체를 아십니까? 정강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회복했다. 물론입니다. 우리 군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방산업체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 송 의원이 코웃음을 쳤다. 증인은 혹시 당신의 딸 정지인 소령을 기억하십니까? 정신병을 사유로 강제 전역당한 바로 그 딸 말입니다. 감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강혁은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위원님, 그건 제 가슴 아픈 가족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입니다. 송 의원이 고함을 질렀다. 증인의 딸이 정신병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 증인이 신뢰한다는 그 업체가 사실은 수십 년간 군을 좀먹어온 비리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정강혁이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하려던 순간. 근거요? 좋습니다. 송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김영우 비서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관, 준비한 자료 화면에 띄우십시오. 김영우 비서관이 떨리는 손으로 정지인이 건넨 그 휴대용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실행 버튼을 눌렀다. 순간 국정감사장의 모든 대형 화면이 일제히 바뀌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강성 디펜스 정진 수정진태 차명 정강혁으로 이어지는 검은 돈의 흐름도였다. 그리고 이어진 화면. 정강혁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취 파일. 그까짓 불량품 몇 개 병사놈들이 운용 미숙으로 덮었으면 그만이야. 수십 년간 축적된 작은할아버지 정진수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 원본. 그리고 박준영 법무관의 불명예 전역심사위원회, 그리고 정지인의 현역 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모두 정강혁의 지시로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보고서까지. 감사장은 얼어붙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취재진들은 출구로 몰려갔다. 증인석의 정강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방청석 구석으로 향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여자. 그 여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정지인이었다. 그녀는 수십 미터 밖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을 미친년으로 만들었던 그 괴물을 차갑고도 슬픈 눈으로 똑똑히 마주하고 있었다. 전현희. 정강혁이 이성을 잃고 방청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포효했다. 저 미친년을 당장 체포해. 저건 조작이야. 전현은 정신병자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폭로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화면 속의 모든 자료가 진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다. 정강혁 증인. 송민수 의원이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선언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로 대한민국군을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자로 긴급 체포될 것입니다. 경위들은 저자를 끌어내리시오. 국회 경위들이 증인석으로 달려갔다. 정강역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대한민국 군 창군 이래 가장 거대하고 견고했던 성벽이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정지인은 김영우 비서관의 부축을 받으며 아수라장이 된 감사장을 유령처럼 빠져나왔다. 그녀의 복수는, 아니 그녀의 기소는 끝이 났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정강역 게이트는 모든 언론사의 일면을 장식했고 국정감사장의 그 충격적인 영상은 온종일 방송되었다. 정신병자로 낙인 찍혔던 딸이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운 한편의 지독한 비극이자 통쾌한 활극이었다. 대통령은 즉각 특별검사팀 특검 구성을 지시했다. 정강역 대장과 그의 아버지이자 가문의 상징이었던 정진태 예비역 대장은 그날 밤으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한남동의 그 견고했던 성체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한 장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작은 할아버지 정진수를 비롯한 강성 디펜스의 임원진,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군 병원장과 군수사령부의 처장 대령까지 비리의 뿌리는 모조리 뽑혀 나오기 시작했다. 정지인은 특검의 참고인이자 핵심 증인으로 보호 조치를 받았다. 그녀는 며칠 만에 신림동의 허름한 PC방이 아닌 안전가옥의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는 박준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파주 공영 주차장에서 정강역의 사냥개들에게 붙잡힌 직후 잔혹한 고문 끝에 살해되었다. 시신은 김포 인근의 한 야산에 유기된 채 발견되었다. 특검은 정강역에게 살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함께 잡혀갔던 이정훈 부장. 그는 특검에 이송되기 전 군 헌병대의 임시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특검은 이 역시 자살을 위장한 사례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진실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다. 지인이 손에 쥔 정의는 박준영과 이정훈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몇 달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가장 큰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세기의 재판이었다. 죄수복을 입은 정강역과 정진태, 그리고 그 일당들이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증인석에 정지인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증인 정지인. 피고 측 변호인이 날카롭게 그녀를 몰아세웠다. 증인은 의병 전역 처리된 것이 맞습니까? 사유는 편집성 인격 장애 및 과대망상이었지요. 그런 증인의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지인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변호인을, 그리고 그 너머의 피고인석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예,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저는 정신병자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제 아버지는, 저 피고인석에 앉은 정강역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자신의 딸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군 병원을 동원하고 부하들을 시켜 저를 감금하고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검사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모든 논리를 끌어모아 가장 처절한 증언을 이어갔다. 변호인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병자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증거가 특검이 확보한 수십 년치의 차명 계좌 내역과 녹취 파일과 살인 교사 정황과 모두 일치하는 이 기막힌 현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를 미치게 만든 것은 저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든 것은 군복을 입고 국가를 좀먹으면서도 명예를 운운했던 저 괴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인의 시선이 정강혁에게 꽂혔다. 저기, 제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총을 쥐라고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전우였던 박준영 법무관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병사들을 불량 장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진짜 미친 자입비. 닥쳐라. 그때 정강혁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여왕으로 만들어주려 했는데. 내가 감히. 그의 발악은 재판부의 엄숙한 경고와 교도관들의 제지에 의해 막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법정의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광기를 증명해 보였다. 재판은 끝이 났다. 정강혁 대장은 살인 교사 및 국고, 손실, 직권 남용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할아버지 정진태 예비역 대장 역시 모든 비리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정씨 가문의 성체는 몰수되었고 강성 디펜스는 해체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인은 법정을 나왔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녀는 묵묵히 걸었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서울 관악구의 한 작은 사무실. 신림동 고시촌 근처 그녀가 법대생 시절 거닐던 그 동네였다. 사무실의 간판에는 공익제보센터 함께라는 소박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지인은 그 좁은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사가 되지 않았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법복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고 그 정의는 서초동의 그 높은 건물이 아니라 박준영이 죽어갔던 서초동의 그 후미진 골목에 그리고 지금 이 낡은 사무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국정감사의 영웅이 되었던 김영우 비서관과 송민수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군 내부 비리 고발자들과 불이익을 받은 군인들을 돕는 작은 단체를 세웠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에 한 이병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그 군인 도와준다는. 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짧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괜찮습니다, 이병님. 지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무서웠죠. 여기까지 오느라.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박준영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정의의 첫걸음을 지금 막 다시 내딛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침내 지독한 어둠을 뚫고 찾아온 새벽이 담겨 있었다.